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논의를 위해 가장 권위 있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분은 지난 시간에 촉법소년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셨던 에밀 디르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연속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없는 행위에 국가가 처벌을 가하는 건 월권이라고 보시는군. 자유론으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한계를 평생 연구하신 존 스튜어트 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이 연간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역대 최고인데요. 그중에 상당수는 혼자 호텔 방에서 혼자 집에서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야근했습니다.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징역을 삽니다. 성매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에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강요도 없고 협박도 없고 누가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범죄자입니다. 이런 장면들 앞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약은 그래도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느끼고 성매매는 글쎄 좀 복잡한데 라고 합니다. 근데 법은 셋 다 똑같이 처벌합니다. 이외에도 딱히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 처벌에 대해 오늘 두 분과 깊이 있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밀 선생님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피해자가 없다며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역시 명료한 문제입니다. 언제나 밀 선생님은 단호하시네요. 그러면 디르켄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사회가 어떻게 결속을 유지하고 그 결속이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연구하셨는데요. 처벌 찬성 입장이시죠?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역시나 두 분 입장이 명확히 다른데요. 밀 선생님, 명료하다고 하셨는데 왜 명료한 것입니까? 원칙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의 행동에 국가가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멋대로 만든 원칙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회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입니다. 내가 내 몸에 뭘 하든 내 방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그건 내 문제입니다. 국가가 거기 들어오는 순간 그 국가는 더 이상 자유로운 사회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혼자 마약을 한 사람이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은요? 가족이 피해를 받는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그건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순수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위가 세상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나중에 의료비가 늘고 그게 사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 삼겹살도 처벌합니까? 그건 말에 너무 늘린 겁니다. 제가 늘린 게 아니라 선생님 논리를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두 분, 잠깐요. 지금 이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사례 세 가지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마약입니다. 한국은 마약에 매우 엄격한 나라입니다. 대마초 한 모금도 처벌합니다. 반면 니덜란드는 소량 대마초 소지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합니다. 두 나라 중 어느 쪽이 맞습니까? 디르켐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국이 맞습니다. 단, 이유는 단순히 마약은 나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마약 사용이 용인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사회가 특정 행동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건 단순히 그 행동을 금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집단적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쌓여서 사회 결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니덜란드는 사회 결속이 없는 나라입니까? 덴마크는요? 포르투갈은 2001년에 모든 마약의 개인 소지를 비범죄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 관련 사망자가 줄었고 HIV 감염률이 줄었고 교도소는 비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숨지 않고 치료를 받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겁니다. 포르투갈 사례, 저도 압니다. 근데 포르투갈이 한 건 비범죄화이지 합법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마약 사용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단지 처벌 방식을 형사에서 행정으로 바꾼 거예요.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 구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선생님도 처벌은 해야 하지만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개입과 처벌은 다릅니다. 저도 교육은 찬성합니다. 치료 지원도 찬성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피해자가 없는 행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겁니다. 교도소에 보내는 겁니다. 지금 두 분이 조금 좁혀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면 다시 갈릴 것 같습니다. 성매매입니다. 한국에서 성매매는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사는 쪽도 처벌받습니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는 합법입니다. 뉴질랜드는 2003년에 완전 합법화했습니다. 밀 선생님, 성매매 처벌 어떻게 보십니까? 두 서민이 합의하에 거래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삶인지 나쁜 삶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가가 그 판단을 대신해서 처벌로 강요하는 건 선생님 노릇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합의가 진짜 합의입니까?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중에 진짜로 그걸 원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중요한 지적입니다. 강요나 인신매매가 있다면 그건 피해자가 있는 범죄입니다.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게 옳습니까? 진짜 합의와 가짜 합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난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합의도 합의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장 노동자도 합의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니까요. 선생님은 모든 경제적 거래가 완전한 자유의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 범죄로 만들겠습니까? 그건 너무 나간 겁니다. 저는 선생님 논리를 따라간 겁니다. 두 분 지금 합의의 진정성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 도박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카지노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은 강원랜드 하나만 허용됩니다.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연간 수십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처벌하는데도 이 규모입니다. 쥐르켐 선생님, 도박은 왜 처벌해야 합니까? 도박이 개인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빚이 생기고 그 빚이 범죄로 이어집니다. 도박 중독자의 가족은 피해자 아닙니까? 그건 도박 중독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판돈 5만 원짜리 화투를 치는 건요. 그것도 처벌합니까? 법은 항상 선을 어딘가에 그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선이 엉뚱한데 그어져 있다는 겁니다. 강원랜드에서 수백만 원을 잃으면 합법입니다. 친구 집에서 10,000원을 따면 불법입니다. 이게 논리입니까? 그건 법 적용에 불합리한 부분이고 저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박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저도 전면 허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가 없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두 분이 정말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밀 선생님은 피해자 유무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쥐르켐 선생님은 피해자의 범위를 훨씬 넓게 보고 계십니다. 이 간격이 좁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전제 위에 서 있는 건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쥐르켐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피해자,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저는 사회 그 자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건 사회가 어떻게 하나로 묶이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같은 규범 아래서 살고 내일도 이 사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이게 사회 결속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놈이라고 부른 상태가 됩니다. 아놈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규범이 사라진 사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공허함입니다. 단양 감각을 잃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자살 통계가 이걸 보여줍니다. 사회 규범이 약해질수록, 즉 아노미 상태가 심해질수록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규범은 억압이 아닙니다. 규범은 사람을 붙잡는 닫힘이다. 아노미 개념. 흥미롭습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 방향으로 읽힙니다.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건 규범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내 모든 선택을 규제하고 처벌로 강요할 때 사람은 오히려 자기 삶에서 소외됩니다. 그게 공허함 아닙니까? 그건 자유주의의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인간은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고 그 연결이 규범을 만듭니다. 규범 없는 자유는 허공 위에 집 짓는 겁니다. 규범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규범이 처벌로 유지돼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른 규범이 진짜 규범입니다. 감옥이 무서워서 따르는 규범은 규범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자발적으로 따르는 규범만으로 사회가 유지된 역사가 있습니까? 처벌로만 유지된 사회가 좋은 사회였던 역사가 있습니까? 두 분 지금 규범과 처벌의 관계로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각도를 바꿔보겠습니다. 밀 선생님,
선생님 논리의 전제는 피해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제 자체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혼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약을 구입합니다. 그 돈이 마약 유통 조직으로 갑니다. 그 조직은 그 돈으로 더 많은 마약을 유통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중독됩니다. 이 연쇄에서 피해자가 없습니까? 예리한 지적입니다. 근데 그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 회사가 돈을 법니다. 담배 회사가 더 많은 담배를 팝니다. 더 많은 사람이 폐암에 걸립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그 연쇄의 일부입니다. 그럼 흡연도 징역입니까? 술도요? 근데 담배와 마약은 중독성과 사회적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를 근거로 처벌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건 충분히 나빠서 처벌한다. 이건 나쁘지만 처벌 안 한다. 이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그건 사회가 민주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게 입법이고 법치주의입니다. 다수결로 소수의 삶의 방식을 범죄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다수가 동성애를 혐오하면 동성애를 처벌해도 됩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 다릅니까? 선생님 논리를 따르면 사회 다수가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때 그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성애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요. 지금도 세계 70개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집합적 양심이 항상 옳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집합적 규범 자체를 해체하자는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규범이 잘못됐을 때는 바꾸면 됩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바꾼다는 과정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처벌받으면서도 자기 삶을 산 사람들 때문에 바뀐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건 게이들이 숨지 않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두가 처벌이 무서워서 숨었다면 규범은 영원히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처벌이 규범을 고정시킨 겁니다. 그건 흥미로운 역사 해설입니다. 역사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두 분, 지금 동성애 처벌 역사까지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시가 아닙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논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주류캠 선생님, 이 부분에서 선생님 논리가 가진 위험성을 밀 선생님이 정확히 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 논리가 악용될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집합적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를 탄압한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 논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사회는 아무 규범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규범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옵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저는 규범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처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없는 행위에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는 처벌 없이도 규범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설득으로, 문화로. 감옥이 없으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건 국가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이상. 근데 인간은 이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상적이지 않다고 해서 국가에게 처벌할 권한을 무한히 줘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분 지금 논쟁이 핵심에 와 있습니다. 밀 선생님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주장하시고 디르캠 선생님은 사회 결속을 위한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두 분 모두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피해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싸우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까? 마약 중독자는 자기 자신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국가가 당신이 당신 자신을 해치고 있으니 내가 당신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가장 위험한 형태의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내 식습관을 관리하고 내 수면 시간을 규제하고 내 생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당신을 당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요. 국가는 내 보호자가 아닙니다. 근데 현실에서 마약 중독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중독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어린 나이에 시작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시작하고 나중에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도 당신의 선택이니 국가는 간섭 안 한다고 하는 게 자유입니까? 저는 그게 반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처벌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 건 치료가 아닙니다. 처벌과 치료. 그 경계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강제 치료는 처벌입니까? 치료입니까? 강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처벌입니다. 그럼 자기 판단력을 잃은 중증 중독자는 그냥 놔둡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판단 능력 자체가 손상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근데 그 극단적인 경우를 일반화해서 모든 마약 사용자를 처벌하는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밀 선생님이 한 가지를 인정하셨습니다. 판단 능력이 손상된 경우는 다를 수 있다고요? 듀르캠 선생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밀고 들어가시겠습니까? 그게 제 핵심입니다. 밀 선생님의 논리는 인간이 항상 이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인간이 그렇습니까? 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걸 알면서도 피웁니다. 도박이 자기를 망친다는 걸 알면서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완전히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무조건 존중해야 합니까? 그 논리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간이 충분히 이성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까? 국가입니까? 국가가 당신은 지금 비이성적입니다. 그러니 당신 대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국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에서 이미 봤습니다. 한체제 인사를 정신병원에 보낸 소련, 동성애자를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규정한 미국, 모두 당신을 위해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극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는 논리가 조금씩 확장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엔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 그 다음엔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그 다음엔 사회주의 사상에 중독된 사람을 위해서. 논리의 구조는 같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져옵니다. 그 논리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살인을 처벌하는 것도 결국 국가 권력의 행사인데 그것도 소련 정신병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살인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제 원칙은 일관됩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처벌, 피해자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음. 이 원칙이 있으면 소련 사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 없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 문을 엽니다. 선생님의 원칙이 깔끔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현실은 그 원칙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의 경계가 어디냐는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경계 자체를 없애는 거 더 나쁩니다. 두 분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논쟁이 굉장히 많은 지점을 거쳤습니다. 마약, 성매매, 도박, 동성애 역사, 아노미, 자기 주권, 마지막으로 각자 상대방 논리에서 가장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밀 선생님부터요. 디르켐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노미, 그게 현실 문제라는 건 인정합니다. 주범 없이 방치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길을 잃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 공감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해법이 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동체가, 문화가,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처벌로 주범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 선생님이 동성애의 역사를 가져온 부분, 그건 정말 아팠습니다. 제 논리가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쓰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집합적 양심이 처벌의 근거가 되려면 그것이 소수자를 향해 작동하는 것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다수의 불쾌감이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피해 범위를 밀 선생님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 각자 상대의 가장 강한 지점을 정직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논쟁의 진짜 갈림길은 결국 이겁니다. 피해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피해자를 좁게 보면 개인의 자유가 살아납니다. 피해자를 넓게 보면 사회 결속이 살아납니다. 근데 피해자를 너무 좁게 보면 사회가 해체되고 너무 넓게 보면 국가가 개인의 침실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논쟁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안에서도 한 가지가 흔들렸을 겁니다. 마약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근거가 뭔지 지금도 명확합니까? 도박은 왜 범죄인지, 성매매는 왜 불법인지 지금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 그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실 자신의 불쾌감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오늘 그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